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교육행정학에 대해서 그 시험 문제에 출제할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것만 그냥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네요. 교육행정에서 아직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았지만 나올 만한 것이 바로 운영상의 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운영상의 원리는 우리가 교육 행정을 할 때, 교육 행정 요즘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학교 폭력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회의를 하잖아요. 학교 폭력 위원회 이런 데서. 그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넓은 의미에서 교육 행정의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에 회의를 많이 하게 되면 그 피해자라든가 가해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지고 이제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광범위한 참여와 공정한 민의를 반영해 가지고 그 피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효과적이죠. 근데 이것이 이해관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제 피해자고 가해자이기 때문에 쉽게 이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회의를 하게 돼요. 회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맨날 회의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효율성의 원리, 최소의 노력과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으려는 그러한 교육 행정 활동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야.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민주성과 효율성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서로 좀 상충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여기에는 이 두 가지를 합친 것이 바로 균형성의 원리예요. 민주성과 효율성의 균형을 말해. 그리고 밑에 적응성과 안정성의 균형. 우리나라에 이제 그 입시제도가 이렇게 자꾸 바뀌잖아요. 그 사회에 맞게 여기에는 적응하는 건 좋으나 자꾸 바뀌면 안정성을 해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도 서로 상충된다,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면 민주성의 원리의 장점과 단점. 우리 최근에 참 좀 바람직하지 못한, 참 비참한 그런 여러 가지 선생님들한테 여러 가지 일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특히 초등에서.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학교에서 회의를 많이 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또 선생님들한테 많이 힘들게 하는 요인이 많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운영성의 원리가 나올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운영성의 원리 중 균형성의 원리는 민주성과 효율성의 균형, 적응성과 안정성의 균형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관료제 이론 중에서 작년에 규정과 규칙, 지금 이대로 다 작년에 설명했는데 이대로 시험 문제에 나왔죠. 그래서 규정과 규칙의 순기능은 계속성과 통일성. 계속적이다, 그 말은 규칙과 규정이 있으니까 한 번에 바뀌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어떤 교육 행정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통일성, 그 법에 의해서 일관되게 항상 공평하게 적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통일성이 확보될 수가 있다. 그러나 규칙과 규정을 너무 이제 준수하다 보면은 실질적인 것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직성과 목표 전도 현상, 이와 같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나오지는 않겠죠. 당분간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인간관계의 원리가 이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인데 이 정도 한번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음에 이제 교육 기획 정책 결정 쭉 있는데, 여기서 교육 기획은 이미 시험 문제 나왔었죠. 교육 기획의 의미와 유용성, 이것이 나왔고, 정책 결정에서는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의 각각의 단점,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꼭 정책 결정이 나온다면 학교와 관련된 모형이 바로 쓰레기통 모형이에요. 그래서 학교는 주로 이제 사전에 무슨 계획에 의해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연히 의사 결정을 하는 경우가, 정책 결정이라든가 의사 결정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쓰레기통 모형 정도 알아두면 되겠고, 진짜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그런 문제는 바로 여기에는 갈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학교 현장에서 1년에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약 100명 가까이가 자살로 이제 자살을 선택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대부분 다 갈등에서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받는 스트레스,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과 그 학부모와의 갈등, 또는 선생님과 학생과의 갈등이라면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겠죠. 근데 교감 선생님과의 또 갈등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선생님이 학생 문제로 많이 골치 아파할 때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이 너의 학급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너 스스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게 된다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선생님들한테 스트레스 원인도 되겠지만 조직의 안정성을 파괴하고, 그다음에 조화성, 통일성을 파괴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집단의 응집력, 이것을 약화시킨다, 이완시킨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바로 여기에 있는 갈등, 순기능과 역기능,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물론 여기서 이제 설득, 협상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하면 좋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뭐냐면 갈등 해결 전략이 있는데, 그 갈등 해결 전략이 그 토마스와 제미슨이 이와 같은 5가지 전략을 제시했죠. 제가 이야기했죠. 경순왕의 타협 정신이라고 이야기했죠. 경순왕의 타협 정신. 회피가 아니라 경순왕의 타협 정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뭐냐면 조직의 목표 또는 나의 주장과 구성원들에 대한 배려 또는 타인, 여기서 나와 타인 이렇게 비교한다면, 예를 들어 학생과 선생님과 관계를 봅시다. 그러면 선생님과 학생과의 관계에서 본다면, 교사 티처와 스튜던트 관계를 본다면, 둘이서 선생님과 학생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욕구 간의 충돌이 심한 상태. 갈등이라는 것은 2개 이상의 욕구가 동시에 만족될 수 없어가지고 생기는 심적인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핸드폰을 보고 싶은데 선생님은 안 된다, 핸드폰은 전부 다 앞에다 맡겨라, 이렇게 하게 된다면 서로 갈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갈등이 생겼을 때 지금까지 선생님들이 이제 어떤 권위주의적인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주로 자신의 주장을 많이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자기의 주장이 그 설득력이 높고 타인이 좀 낮을 때는 경쟁형에 의해서 뭐냐면 갈등을 해소한다, 이런 뜻이죠.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수련회를 갔다. 그랬을 때 수련회 가가지고 가는데 학생들이 이제 기분 좋고 그러니까 막 창문 열고 밖에 손을 막 내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왜냐면 시원하기도 하고 기분 좋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손을 내밀었다가 옆에 지나가는 차하고 부딪히면 손이 상처가 날 수 있고 부러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누구의 주장을 우선시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선생님들이 창 밖으로 손을 내밀지 마라 라고 하는 선생님의 그 주장을 우선해야 되겠죠. 이와 같은 경우는 경쟁형의 방식으로 갈등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선생님들이 나는 여기서 수능형이라든가 타협 협력형이 가장 바람직한 협력형이겠지만 수능형을 좀 많이 선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선생님의 주장이 권위적으로 생각한다면 맞지만 선생님의 주장이 민주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학생이 간절히 원하는, 학생의 욕구가 더 가치가 있을 경우에는, 이것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경우는 이것을 선택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져준다, 선생님의 입장에서 져준다. 그래서 수능을 한다, 이런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학생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 제가 핸드폰을 좀 봐야 되겠어요. 그럼 지가 볼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보겠다고 하겠죠. 그러면 좋다. 그러면은 꼭 필요한 거 그것만 얼른 보고 다시 제출하라든지, 또는 화장실을 가겠다든가, 그러면 충분히 생리적인 현상이니까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성원들의 배려가 우선시돼야 되는 경우에는 수능형을 선택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학교에서 교문에서 특히 이제 생활부장이나 학생부장 부장님이라든가 또는 학생부장 담당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학생이 교칙을 위반했다, 그러면 어때요? 경쟁에 의해서 해결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다기보다는 수능형, 걔가 왜 그렇게 해왔을까라는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얼마든지
쉽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근데 갈등 해결 전략을 옛날에 권위주의 방식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새로운 시대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자, 그다음에 협력형은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면 윈윈의 그런 상황이라면 협력형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여기에 있는 갈등 그 상황에 따라서 갈등 해결 전략을 잘 선택해야 되는데 이제 옛날에는 경쟁형에 입각해서 많이 해결했는데 수능형이라든가 타협형을 위해서 선생님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네요. 자, 어떻든 간에 갈등의 순기능과 역기능 것과 함께 어떻게 하면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설득 협상인데 여기는 상황에 따른 갈등 해결 전략 이것이 나올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의사소통 기법, 조화리 창에 나오는 기법인데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물어본다기보다 나온다면 미지 영역이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미지 영역 보면은 나에 대해서 자기 자신도 몰라. 내가 예를 들어서 권위적이다. 근데 권위적인데 자기 자신을 내가 권위적이라는 걸 몰라. 타인도 나를 잘 몰라. 타인도 모르는 정보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이것을 미지 영역이다. 자, 제가 이거 설명하니까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납니까?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중에서 어떤 분이 생각이 나죠?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몰라. 그리고 타인도 모르는 정보. 자기는 민주적이다라고 하는데 실제는 민주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잘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것을 교사로 적용해 본다면 선생님들이 요즘 현재 민주화 시대고 그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이기 때문에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편견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학생들의 특정한 행동에 대해서 지나치게 간섭을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이것은 자기 자신이 민주적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자신도 모르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모든 정보를 다 오픈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타인도 모르는 정보로 구성되어 있었을 때 의사소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이런 뜻이죠. 물론 개방적 영역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죠. 그럼 이런 그 미지 영역인 경우에 어떻게 하면 이 개방적 영역을 확대할 것인가? 확대하기 위해서는 서로 정보를 개방적 영역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소통, 개방적인 의사소통. 그다음에 협동학습이라든가 동료 평가, 그다음에 자기 성찰과 진솔성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온다면 미지 영역. 지금 현재 우리가 학부모와 교사, 학부모와 교사 관계에 있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학부모님이 자기 자신이 잘 몰라. 선생님도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교사가 학부모님이 잘 모르죠. 잘 모르는 알려주는 것 위에는 정보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미지 영역으로 인해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럼으로써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이야기야. 자, 그래서 의사소통 기법에서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 이것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직 중에서 지금까지는 여기에 있는 그 관료제 조직하고 여기는 이완 결합체 조직 두 개 합쳐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또 관료제 조직이 나왔죠. 그래서 조직에서는 나는 관료제라기보다는 이 조직에서는 칼슨의 봉사 조직 중에서 온상 차육 조직, 그 다음에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 이완 결합 조직 이것이 나올 것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는 했는데 물론 이것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이 더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학교의 공교육의 경쟁력이 자꾸 떨어지는 이유를 설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모든 학교의 생존이 법에 의해서 보장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학교에서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그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에서는 구성원들이 목표도 명확하지 않고 그 다음에 기술도 명확하지 않고 구성원들이 자꾸 바뀌어 선생님도 바뀌고 학생들도 3년 지나면 졸업을 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통제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완 결합 조직은 교사 선생님들마다 각각의 자주성과 개별성이 강해.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섭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죠. 거기다가 뭐냐면 수익과 산출의 인과관계가 불명료해. 그러니까 학생이 문제 행동을 했다. 문제가 생겼다. 또는 이제 비행을 저질렀다. 그렇다면 누구 때문에 발생했는지 그걸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 말은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선생님들이 그 학생 지도라든가 또는 학습 지도라든가 이런 면에 있어서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고
무책임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책무성과 책임성이 결여되는 것이고 지속적인 지도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날에 이제 우리 학교의 이제 문제점과 관련해 가지고 특히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세 가지라는 그런 차원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한번 관심 있게 봐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공식 조직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이미 시험 문제에 나왔고 이것이 이제 그것도 나올 가능성은 이제 그렇게 뭐 높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그다음에 조직 풍토에서 여기에 있는 이제 그 헬핑과 이제 크로프트가 이야기했던 교사 집단의 변인과 학생 행동 집단 이런 변인 중에서 쭉 이걸 가지고 이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이와 같은 풍토가 학교의 풍토가 있다. 그 중에서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면 폐쇄적인 풍토가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폐쇄적인 풍토는 일탈 요인이 가장 높고 일탈 요인이 높다 이 말이에요. 일탈 요인이 높다 그 말은 교사가 학교 일에 열심히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학교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요인이 가장 높고 추진성과 사기가 낮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추진성, 교장 선생님도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고 교사들도 사기가 떨어져 있는 상태다. 지금 우리 학교가 지금 현재 이 상태잖아요. 그렇죠? 헬핑과 크래프트 학교 풍토로 본다면 학교의 풍토가 상당히 폐쇄적인 풍토다 이런 이야기요. 일탈 요인이 높고 일탈 요인이 높다고 하는 선생님들이 진짜 기회가 된다면 내가 학교를 나가고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다면 나가고 싶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교사가 많아진다 이런 이야기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은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교사들한테는 사기가 지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 이런 경우는 교장과 교사들이 단순히 일하는 신용만 한다 이런 이야기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특히 초등에서 선생님들이 그 학부모님들의 지나친 이제 간섭 이것으로 인해서 너무 이제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학생 인권 조례, 그 다음에 아동 학대 조금만 뭐 지도를 하려고 하면 아동 학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인권을 침해하지 마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나 교장이나 교사가 뭘 일을 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교장이 열심히 하려고 하면 교사가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해서 뭐 하려고 하느냐, 그 해가지고 또 괜히 말썽만 저지르면 어떡하려고 하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협조를 하지 않고, 교사들이 뭐 하려고 하면 학부모님들이 이와 같이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인권 침해다, 또 아동 학대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니까 단순히 일하는 시육만 하는 그런 상태가 벌어지고 있다. 한마디로 해서 교육이 전혀 지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풍토다 이런 이야기죠. 이런 풍토를 개선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가 교장 교감이 모두 다 비전을 공유해야 된다. 비전. 우리 학생들이 올바르게 반듯하게 전인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또는 학생들의 자아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비전 공유, 그리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죠. 찾기 위해서는 개방적인 의사소통과 대화, 학교 대토론을 하든지 아니면 학생과 학부모 상담을 하든지 개방적인 대화와 토론을 하고 상호 존중과 배려, 그 다음에 선생님들은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게 학습 조직 또는 학습 공동체, 이것을 통해서 학교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에 따른 보상을 통해서 사기를 높여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조직 풍토에서 이 세부적인 것을 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헬핑과 크로프트에 의하면 여러 가지 풍토가 있다는데 이 중에서 오늘날의 학교 풍토가 이런 풍토다, 폐쇄적인 풍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런 풍토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이냐, 이것이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풍토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 이제 아지리스의 미숙 성숙 이론에서 이렇게 교사들한테 책임을 부여하고 직무 확대하고 그 다음에 민주적인 그런 리더십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것이 답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허츠버그의 동기위생 이론에 입각해가지고 선생님들은 항상, 또는 교장 선생님은 항상 위생 요인을 점검해가지고 이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그 다음에 동기 요인을 파악해가지고 선생님들의 동기를 높여주고 교사는 학생들의 동기를 높여주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블룸의 기대 이론에서 유인가, 성과 기대, 보상 기대, 시험 문제 내기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경우는 교사가 학생들한테 동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그 공부에 대한 어떤 매력성, 유인가, 공부가 왜 중요한가 이런 것을 잘 설명하고 학생들의 내적인 동기가 생길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열심히 한 사람들한테는 그에 따른 보상을 주고. 그 다음에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인데,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은 동기가 어디서 생기는가? 바로 목표에서 비롯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구체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구성원들이 수용 가능한 것이어야 되고, 구성원들이 목표 설정에 참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목표 달성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목표 설정 이론 나온다면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있겠죠. 목표 관리 기법은 역시 이 조직 전체의 목표를 설정하고 구성원들의 참여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각각의 구성원들의 목표를 또 정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물론 이것이 다 구체적이어야 되고 수용 가능해야 되고 참여를 통해서 구성원들이 목표를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구성원들이 목표 달성을 하면은 조직의 목표 달성을 해가지고 조직의 효율성, 다시 이야기하면 학급의 효율성, 그 다음에 학교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게 바로 목표 관리 기법이에요. 일종의 학교 경영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경영 기법은 여기에 있는 동기 이론인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을 응용한 하나의 학교 경영 기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도성 이론인데, 지도성 이론에서는 시험 문제가 이제 2번, 3번이나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도성 이론 중에서 지금 이제 최근에 우리 문제와 관련해 갖고 피들레의 상황적 지도성에 의하면 이 3가지 구성원과 학생과의 관계, 과업 구조, 지휘 권력, 이것이 전부 다 매우 뭐냐면 상황의 호의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상황의 호의성이 비호의적일 때는, 호의적이거나 비호의적일 때는 과업지향형을 쓰라겠죠. 중간 정도일 때는 관계지향형을 써야 된다. 과업지향형을 쓰려면 어떻게 쓰는 것이 과업지향형을 쓰는 것이냐 하면은 구성원들한테 해야 될 일을 자세하게 잘 설명해 준다 이런 뜻이에요. 과업에 대한 설명을 잘 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구성원들에 대한 이제 배려도 해야 되겠지만, 과업지향형은 구성원들에 대한 배려보다 학생들에 대한 상세한 지도, 설명, 또는 이제 평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목표 달성에 중점을 둬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에 지금 선생님들이 지도성을 발휘하기 매우 어려운 조건이 바로 대용 상황 이론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대용 상황 이론, 그럼 시사적인 문제로 나온다면 대용 상황 이론이 나올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대용 상황이다 그 말은 지도자의, 그러니까 여기 담임 선생님으로 바꾼다면 담임 선생님의 행동을 불필요하게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과다하게 만드는 사물이나 사건, 사람의 상황을 말해. 최근에 아동학대, 그 다음에 학생 인권조례, 그 다음에 과외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냥 과외 의존도가 높아지니까 공부를 어디서 해와? 학원에서 하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공부를 위해서 숙제를 많이 내준다. 그러면 과다하게 만드는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불필요하게, 교사의 행동을 불필요하게 만들어. 아동학대, 학생 인권조례. 인권조례에 의해서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결과가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억제 상황, 지도자가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지 못하거나 지도자의 영향력 무력화, 역시 학생 인권조례, 그 다음에 아동학대.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대용 상황이나 억제 상황으로 본다면 지도자로서 지금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변혁장치 리더십을 쓴다고? 변혁장치 리더십을 쓰면 어떻게 해야 돼? 학생 인권조례, 그 다음에 아동학대, 이런 것에 걸려들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까 처음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폐쇄적인 풍토를 일단은 그 개방적인 풍토로 바꿔준 다음에, 그 다음에 아동학대법이라든가 인권조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학습을 위한 거라면 이거 아동학대가 아니고 학생의 인권 조례에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약간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구성원들 합의에서 이것은 아까 방금 이야기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풍토를 바꿔야 된다. 학교 풍토를. 학부모가 교사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풍토를 바꿔야 돼. 그러면 교사를 신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교사가 본인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학부모들과의 신뢰관계도 형성 구축하고, 전문성 신장하기 위해서 학습 조직이라든가 또는 전문학습 공동체 이런 걸 통해서 하고, 학부모님한테 정말 우리 선생님이라면 나는 무엇이든지 다 맡기겠다, 이러한 자세를 갖도록 해야 되겠죠. 자,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선생님들의 지도성 발휘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허쉬와 브랜차드는 여기에 쭉 있는데, 만약에 시험 문제가 꼭 나온다면 이것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높은 과업, 높은 관계성. 이것을 지도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높은 과업이다 그 말은 과업을 자세히 설명해 준다 이런 뜻이고, 높은 관계성이다 그 말은 학생들을 잘 어루만져 주고 배려해 준다, 배려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지도성 이론 중에서 여기 기타 이제 초고령적 도덕적 지도성이 쭉 있는데, 이것은 2번이나 나왔어요. 근데 2번이나 나왔는데 여전히 이것은 나올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와 같은 대형 상황 이론에서 이것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도덕적 지도성. 왜 학교에서 교사가 선의와 성공, 그 다음에 성공보다 선의, 성공을 못한다 하더라도 선의만이라도, 성공과 선의 다 추구하면 좋겠지만 성공을 못한다 하더라도 선의라 도덕적으로 선의, 도덕적이어야 된다. 도덕 측면에서 선한 의도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야 되는가? 이것은 잠재적 교육과정이나 반두라의 모범 관찰학습,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것이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나 교사한테 필요한 리더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도덕적 지도성이 결과가 좋지 못하다 하더라도 과정이 도덕적이면 된다, 이런 뜻이야. 이게 성공과 선이 다 달성하면 좋지만 성공은 못했다 하더라도 과정이 도덕적이면 된다, 이게 도덕적 지도성이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장학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의 전문성이고,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것이 장학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장학, 동료 장학, 임상 장학 다 중요하고, 그 중에서 특히 초등에서는 이제 임상 장학이 중요한데 반해서, 왜냐하면 한 선생님이 이제 대부분 한 뭐 80% 이상의 과목을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교장 선생님도 다 80%라는 과목을 다 알아.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 관리자들이, 장학 담당자들이 지도를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중등은 과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이것이 훨씬 효과적이죠. 자기 장학이나 동료 장학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자기 장학, 동료 장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서로 비전을 공유하고 학생들을 잘 가르쳐 보자. 학생들을 반듯하게 잘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서로 선생님들 간에 신뢰관계 형성 안 된다면 동료 장학이 어렵겠죠. 그리고 공부를 해야지. 전문학습 공동체, 학습 조직. 그 다음에 자기 장학의 방법으로서 마이크로 티칭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의미를 알아둬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교원 연수, 이제 장학을 뛰어넘어 가지고 자격 연수, 직무 연수, 특별 연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나올 가능성은 없고, 물론 이제 알아야만이 이것을 잘 알 수가 있겠죠. 교내 연수를 알아야 되겠죠. 교내 연수 방법으로서 컨설팅 장학도 넓은 의미에서 다 교내 연수에 해당되는 거니까 여기에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중심의 이제 연수로서 이제 자기 연수 또는 이 자기 장학하고 중복이 되겠죠. 교내 단위학교 중심의 교내 연수로서 이와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학교에서 교과 연구에 이런 것이 있는데, 요즘 이것이 이제 뭐냐면 전문학습 공동체, 이렇게 발전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것을 위해서는 도움을 많이 줘야 되겠죠. 누가? 학교의 관리자인 교장이나 교감 선생님이 많은 도움을 줘야 되고, 열심히 하도록 도움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TQM의 방법으로서 수업 평가에서 잘한 사람한테는 그에 대한 보상을 주고, 멘토링, 멘토 멘티 관계를 통해서 수업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벤치마킹, 우수한 교사를 보고 수업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 보고 벤치마킹 하도록 하고, 수업에 대한 보상, 그 다음에 인적 재정적인 지원, 이런 것이 지원 방안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기타 이제 학교 단위 책임 교행제라든가 교직론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한번 읽어보면 되겠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교육행정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은 매년 한 번 시험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육행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준비를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육행정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